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상섭입니다.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예, 다들 이제 화면을 닫아놓고 계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지금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어, 들리실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섭입니다. 오늘도 저희 그 학부모가 알아야 할 기말고사 핵심 포인트, 네,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없이 많이 쳐봤지만 그래도 매번 시험을 닥칠 때마다 또 고민스러운 일들이 항상 생기게 되죠. 중학생이면 중학생인 대로,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인 대로 항상 걱정이 생기고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될까 또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뭐 옆에 사람들, 이웃 엄마들 만나봐야 그분이 그분이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저게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질문을 토대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해드리면서 그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최근에 제가 초등학교에 강의 의뢰가 들어와서 시간이 좀 맞아가지고 초등학교는 요새 어떤가 싶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대치초등학교라고요. 강남의 가장 핵심 요지에 있는 대치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가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좀 놀랬던 게 첫 시간에 교실에 들어갔더니 이제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계신 반에 딱 들어갔을 때 수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수월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집중도 잘하고 떠들지도 않고 뭐랄까 수업을 하는 그 모습이 좀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간 거를 충분히 나누고 아이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야, 대치초등학교 역시 다르네. 강남이라서 역시 다르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 반을 들어갔는데 그 다음 반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남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 근데 이 남자 선생님은 좀 스타일이 뭐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에 들어갔다가 거의 제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너무 수업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들 완전 중구난방이고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끝내고 나오면서 생각하기를 역시 지도자가 중요하다. 어떻게 아이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업의 질이 차이가 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부를 하는 아이도 중요하겠지만 그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자, 그거를 알고 제대로 진행해 가시는 어머님은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에이 뭐 애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보다 성과가 잘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무료로 강의할 때는 제가 좀 전체적인 내용들을 임의로 강의를 드릴 때는 좀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유료로 바꿔서 그런지 아니면 처음이라서 그런지 예, 좀 안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만약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거를 아신다면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풍성한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말고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중학교에 갔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론입니다. 시험 준비 시작을 언제 해야 되고 또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 드릴 말씀은 그렇다면은 과목별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수학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수학 포기하는 게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분이 최대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거를 한번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질문하지 않은 부분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기말고사 내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들으시면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옆에 채팅창이 있거든요. 채팅창에다가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 이제 스텝 선생님께서 그 내용들을 따로 모아두실 거예요. 따로 모아오셔서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실 거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 주신 분이 은평구에 사신 어머님이시고요.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제가 신청을 받을 때 사시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아이의 학년 그리고 성별 이거를 같이 신청을 받거든요.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신청을 받는 곳이 전국적으로 받거든요. 전국에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어떤 학습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 은평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2023년, 2년인가 하여튼 2, 3년 전쯤에 은평구에서 한 24시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들 상대로 해서. 그때 한 부모님이 얘기하신 게 은평구는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뭐 학원을 가려고 해도 가까운 뭐 목동을 가려고 해도 거의 뭐 한 1시간 대중교통 타고 가야 되고 대치동은 꿈도 못 꾸고 자, 이런 이제 교육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알려달라는 거고 학년을 알려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학년마다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다르죠. 이제 우리가 최대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학교 3학년이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 거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도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에 따라서 또 접근하는 방식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조금 길게 해주셨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학교에 입학해서 초등학교 때와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도해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움 노트도 활용하고 있고 스스로 하던 아이였는데 학원도 다니기 시작하고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엄마인 제가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참 위로의 말씀을 먼저 건네고 싶고요. 아이를 그 하나의 성인으로 키워낸다라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말처럼. 그래서 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해서 총 12년의 기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또 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님이 이 발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나갈 때에 좀 성공적인 작품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12년이 걸리는 거대한 작업이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논 열마지기 농사 지을래 아니면 아이 키울래 하면은 논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죠. 논 열마지기면 한 2,000평 되거든요. 굉장히 힘든 농사를 짓는 게 아이 키우는 것보다 더 수월하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아이를 키우는 거는 굉장히 힘든 작업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수시로 이제 저 같은 이런 교육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면서 키울 수 있으면 이제 제일 좋겠죠. 자, 중학교의 학습은요, 초등학교 때하고는 사실 공부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배움 노트의 활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보통은 배움 노트를 단순히 요약 정리하거나 또는 오답 정리 이런 걸로 활용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배움 노트를 제가 지금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움 노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면요. 수업이 끝나고 뭐 쉬는 시간에 하든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 하든 가급적이면 이제 수업 끝나고 바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노트를 펴놓고 수업 때 배운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복습입니다. 예. 기억나는 대로 쓰려고 하면 당연히 목차와 제목을 써야 되죠. 목차와 제목을 쓰라고 하는데 안 보고 써야 되니까 기억나는 대로 써야 되니까 목차나 내용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 목차나 내용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친구라면 중상위권 이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보고 써봐야 목차가 중요하고 제목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수업을 들을 때부터 제목과 목차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듣는 습관이 만들어지겠죠. 이 과정이 바로 학습의 틀을 잡고 내용 정리를 잘하고 또 심화 단계로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뭐 내용을 요약하는 식의 배움 노트를 하면 뭐 안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질 않고요. 드라마틱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안 보고 써봐야 됩니다. 처음에 안 보고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못 써요. 백지 그대로 그냥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수업을 잘 들었는데 뭐 한두 개밖에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내가 수업 받을 때 분명히 이해를 했는데 이거 왜 기억을 못할까? 자,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메타인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거는 제가 누차례 강조를 드리지만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복습 배움 노트를 수업 듣자마자 즉시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게 없다. 또 이 정도밖에 못 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용 노트로서의 배움 노트하고 기억나는 대로 쓰는 배움 노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 우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뒤쪽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시험 준비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사실 시험 준비는 매일 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험 기간, 시험 치기 전 한 2주나 3주 전, 그때가 아닌 평상시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별로 공부에 열을 올리지 않습니다. 많이 놀죠.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시험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냥 좀 천천히 나갑니다. 그러다가 시험 이제 시작한다 그러고 시험 기간이 되면은 모든 학원들이 다 막 전쟁이죠. 수학학원은 수학 뭐 교재를 막 이만큼씩 내주고요. 영어는 또 영어를 막 이만큼씩 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 공부도 해야지, 시험 공부도 해야지, 학원 공부도 해야지, 숙제도 해야지 너무 막 지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시험 전날이 되어서야 겨우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게 돼요. 아, 시험 하루만 더 있으면 좋겠다. 공부할 시간이 하루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예, 그래서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그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시험 당일에 시험 칠 때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시험 전날까지 시험 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평소에 개념을 꾸준히 배우면서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 다른 친구들 우왕좌왕하고 겨우 개념 익히고 뭐 교과서 한 번 읽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공부한 친구는 뭐 두 번, 세 번, 열 번. 왜냐면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면서 익혀왔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시험 준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습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이들이 예습을 할 때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예습을 하면서 공부를 다 해갈라 그래요. 모르는 거를 다 알아서 그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다 알아서 가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습은 딱 5분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날 배울 범위를 한번 쑥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면서 내가 아는 거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알겠다.
아는 거 그냥 넘어가고, 이건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체크. 표시만 해놓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과목당 한 5분이면 끝나겠죠. 뭐 대충 후루룩 읽어보면 되니까. 자, 그리고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은 보통 사람이 집중력이 한 15분 정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좀 집중해서 설명하다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도 있다가 이렇게 수업을 배치를 합니다. 선생님이 좀 쉬어가는 경우 또는 내가 아는 거를 이야기할 때, 예, 그때는 아이도 좀 쉬면 돼요. 이렇게 딴 생각도 좀 하고 설렁설렁 들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체크해 놓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들으면 돼요. 집중력은 15분이니까 집중력으로 듣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 10분 종이 울리면은 수업 시간에 자던 아이들도 벌떡 일어나서 밖에 뛰어나가서 막 뛰어놀거든요. 그리고 수업 들으면 또 자거든요. 예, 그런데 그 10분 동안에 들은 거를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배움 노트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빈 종이에. 예. 그럼 복습 끝입니다. 그리고도 만약에 내가 배운 거를 다 못 썼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집에 와서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하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이 매일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학원 수업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정리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별로 안 나오니까 배움 노트를 불신하게 되고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배움 노트는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학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1학년이니까 질문 주신 분이 이런 나이는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보편적으로 하루에 한 과목 이상의 학원은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물론 아이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좀 더 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지간하면 하루에 한 과목 정도만 학원을 다니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나면 그거를 정리할 시간을 반드시 둬야 되거든요. 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까 배움 노트처럼 백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하고 수업한 것, 학교에서 배운 것도 복습을 좀 더 해보고 학원에서 배운 것도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 이게 학원을 여러 개를 다니면 집에 돌아와서 지쳐가지고 복습을 못해요. 그러면 학원에서 배운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예, 그래서 외지간하면 좀 하루에 한 개 정도 아니면 아예 역량에 따라서 한두 개 정도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학원을 좀 많이 다니게 되죠. 예, 아무래도 좀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과목을 학원에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놓치는 게 더 많은 경우도 생깁니다. 자, 학원을 가는 과목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학원을 보내지 않는 과목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중학교 때는 주로 이제 국영수나 이런 주요 과목들 학원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기타 과목의 학습 시간이 부족해져요. 국영수를 제외한. 그 기타 과목이라는 게 주로 뭐 사회나 과학, 한국사 같은 이런 과목들인데 문제는 중학교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이런 과목들이 비중들이 상당히 높아져요. 고등학교에서는 국영수하고 동급 뭐 또는 어쩌면 국영수보다 더 높은 단위를 배우게도 되거든요. 특히 탐구 과목 같은 것들 있죠. 사회나 과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국영수보다 단위가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학원을 보내게 되면 사실 비용이나 시간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예. 중학교까지는 가능해요. 아직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불가능해집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힘들어지고요. 결국은 아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국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도 또 잘하는 애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공부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 시간 외에도 자기 시간을 조금 더 만들어가지고 뭐 예복습이 가능한 그런 아이들인데 아무튼 뭐 아이 역량에 따라서 학원 수를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학원 하나만 다녀도 힘들어한다. 아니면은 뭐 한 개는 괜찮은데 두 개는 뭐 어려워한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부모님도 사실 다 알죠. 예, 애가 힘들어 한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태반이죠. 왜 그러냐면 애가 그 시간에 놀까 봐 공부 안 하고. 그러면 학원이라도 보내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학원을 보내면 학원에서 뭐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은 원래 노는 것보다 더 놀아버려요. 예. 학원 공부한 걸로 그날 하루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애가 뭐 좀 졸리거나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럴 경우에는 억지로 학원을 보내지는 마시고 또 스케줄 맞다고 해서 뭐 여러 학원에 몰아서 보내고 이런 거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학습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려요. 예, 뭐 벼락치기 공부를 하게 되고 아니면 뭐 과제를 대충 하거나 심지어는 뺏겨서 하는 그런 아이들까지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학원의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면은 좀 어려운 부분 있죠. 뭐 수학을 선행한다거나 과학의 뭐 물리화학 같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거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중학교는 쉬워요. 뭐 며칠 공부해서 뭐 A 뭐 100점, 그러니까 1등급이 나올 수준의 아이한테는 그런 애들한테 오로지 학교 공부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지만 역량이 되는 아이한테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 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학교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거를 학원 수업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는 거죠. 학교는 보통 한 뭐 20몇 명, 30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거나 내가 모르는 거를 질문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닐 때는 좀 그래도 소규모로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우리 또 이제 에듀센에서는 1대1 과외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대놓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1대1로 내가 모르는 거. 그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서 결국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공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요. 공교육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진학을 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 써주시는 그 생기부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성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100점 맞는 거는 아무도 안 쳐줘요. 학교에서 잘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본인 수업에 성실하게 듣고 본인 과목의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런 아이들에게 다만 한 줄이라도 더 좋은 얘기를 써주겠죠. 예. 그래서 학교 수업이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학원 수업을 듣는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신 성적이 향상이 되면 스스로 이제 그 자기 주도성이 생기게 되죠. 본인에 대해서 좀 만족감도 느끼게 되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겠죠. 예. 그렇게 좀 공부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꽤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요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방법 요거를 고등학교까지 한번 연결해서 제가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수업이 끝났을 때는 복습, 빈 종이에 한번 써본다. 내가 배운 거를 한번 써본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 뭐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편다든지 주의를 조금 환기시킬까요? 예, 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사람은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은 거를 그대로 또 연결해서 들으면 귀가 또 잘 안 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몸도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 예, 한번 고개도 한번 꺾으시고, 예, 물도 한 모금 마시고요. 자, 이번 이야기는 수원에 계신 중2 남자아이, 또 평택에 있는 고1 여자아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이렇게 세 분이서 질문해 주신 거를 이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내용이 가장 핵심이고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시험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리고 중점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더 물어보셨고요. 똑같이 시험 기간은 언제부터 준비하고 어떤 과목부터 준비해야 될까?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풉니다. 예, 문제집을 막 쌓아놓고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그런데 문제풀이는요, 실력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문제를 풀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는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아, 내 실력이 요 정도구나. 내 실력이 70점짜리구나. 지금 80점짜리구나. 요거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괜찮지만,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가지고, 어, 실력이 올라간다.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획기적인 시험 공부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픈북. 오픈북이라는 거는 책을 펴놓고 문제와 개념을 같이 보는 거죠. 또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면은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여러 단계가 반복이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개념 정리한 거 있죠. 네, 개념 정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개념 정리를 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를 풀 때, 보통 문제를 풀 때는 뭐 답지, 해설지 다 덮어두고 문제만 보고 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픈북 형식의 문제풀이라는 거는 문제집, 문제집에 있는 답지, 해설지, 교과서 다 펴놓고 보는 거예요. 1차로 개념 공부를 먼저 시작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 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내가 지금 봤던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 될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텍스트로 읽는 거하고 이게 가공이 되어서 문제로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특히나 고등학생쯤 되면 선생님들이 낚시성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내요. 왜냐하면 변별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문제를 많이 꼬아서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념 공부를 1차적으로 하고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방식은 그 과목에 따라서 적용은 조금 다르게 될 수는 있어요. 수학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기도 하고 또 이제 사회나 과학 같은 암기 과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음. 이렇게 오픈식의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개념 적용 방식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문제의 틀을 잡는 능력이 길러져요. 이제 애들이 사실 전체 틀을 잡아내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위권 아이들도 충분히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위권 아이들도요. 왜냐면 글자 다 읽을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념 공부하고 문제를 풀 때 옆에 있는 답지, 해설지, 그다음에 설명서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틀을 잡아주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쪽집게 과외 선생님 수업을 해서 100점 받는 거, 이런 것보다도 이런 방식으로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서 80점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면 본인이 머리를 썼잖아요. 본인이 그 틀을 이해를 했잖아요. 선생님이 누가 강요해서 선생님이 만든 틀을 억지로 이해하라고 집어넣어 준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틀을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픈식 문제 풀이를 과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어, 이 개념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푸는데, 문제 풀 때 옆에 해설서, 답지, 이런 거를 놓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풉니다. 자, 여기 1단계예요. 그러고 나면 2단계로는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봐요. 자, 그렇게 되면 처음보다 개념이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왔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시선에서 개념 공부가 가능해져요. 하위권이라면 중위권의 시선에서, 또 중위권이라면 상위권의 시선에서, 상위권이라면 최상위권의 시선에서 개념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문제풀이를 해봅니다. 자, 이때 두 번째 문제풀이를 해볼 때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뭐 틀린 선지를 찾아서 그 근거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오답 노트 정리를 해본다거나 뭐 놓친 개념을 표시한다거나 일반적으로 공부하듯이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두 번째를 하고 나면 세 번째 다시 개념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때는 시선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안 보이던 내용도 보이게 되고요. 또 일부는 암기까지 돼요. 한 세 번 정도 보다 보면.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는 저절로 됩니다. 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암기가 되고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잊어버리지가 않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이상 뭐 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자기주도 학습 공부가 되게 되고요. 학습의 판도를 본인이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학습의 틀을 잡고 중요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찝어주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주도적으로 했다. 이게 본인에게 굉장한 만족감도 줄 수가 있고요. 학습의 효율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고등학교 내신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문제집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돈을 좀 들여서라도 한 권, 두 권 정도 더 사서 같은 문제를 요 문제집으로도 맞춰보고 저 문제집으로도 맞춰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시험 준비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요 표를 하나 그리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시험 기간이 이렇게 됩니다. 시험이 이제 요때부터 시험이에요. 요때부터 1일차, 2일차, 3일차. 자, 요렇게 시험을 본다고 하죠. 요렇게 시험을 본다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순서를 정해서 공부를 하느냐면요. 시험 맨 먼저 요때 1일차 거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요때 2일차 거 공부를 합니다. 요때 3일차 거 공부를 해요. 그리고 요 시험 직전에 1일차 거 공부를 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 요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요렇게 공부를 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렇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역순위로 해보세요. 자, 1일차를 바로 전에 공부하는 거는 맞죠? 요때 2일차 거를 공부를 하고요. 요때 3일차 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순위 공부법이거든요. 시험을 요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왜냐면 시험이 이제 요렇게 되게 되면 일단 시험 치기 전날에 집중력이 상당히 제일 높을 때잖아요. 그때 공부를 하는 거죠. 시험이 끝나면 요게 요 전날에 또 공부하게 되겠죠? 요날 시험 끝나고 나면 공부가 되고 요날 시험 끝나고 나면 요날 게 공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공부법을 모르면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첫째 날에 이 첫 번째 과목 거를 공부를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칠 것들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첫 번째 것만 공부하다가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두 번째나 세 번째 시험에 뭐 이제 공부량이 많은 과목이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첫 번째 공부하다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순위 공부법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요게 변수가 조금 있거든요. 변수가 좀 있어서 똑같이 시험은 뭐 하루하루겠지만 공부는 내가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다. 아니면은 좀 학습량이 많다. 이러면은 요건 뭐 한 2, 3일 정도로 준다든지 요건 뭐 한 3, 4일 정도로 준다든지 해서 요 날짜들은 좀 조절을 해서 좀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시험 저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저희도 이제 2002년부터 이 강남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수백 명 아이들을 가르쳤죠. 이렇게 시험 시간표에 따라서 역순위로 학습 전략을 짜고 공부 시간을 조율하는 것만 해도 점수가 한 2, 30점은 쉽게 올라요.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특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 시험이 첫날에 있느냐, 마지막 날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쪽 공부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예. 자, 수학 시험이 첫날 시험이다. 자, 수학 시험이 첫날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수학이 만약에 내가 한 2, 3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2, 3일 전에 다른 과목 공부를 다 끝내놔야 돼요. 아무래도 첫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첫 시험을 잘 봐야 다음 시험도 잘 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과목에 따라서는 좀 이제 밤샘을 해야 되는 과목이 있긴 합니다. 수학이나 국어는 늦게까지 공부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컨디션이
전날에 뭐 밤샘을 한다든지 해서 컨디션이 나빠지면은 시험을 망칩니다. 예, 그래서 수학이나 국어는 절대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예, 대신 기간을 좀 길게 둬서 공부를 해주면 좋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뭐 좀 늦게까지 공부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첫날에 수학이 시험이 있다. 그럴 때는 역순위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첫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어요, 수학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가 수학이 마지막 날이면은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수학을 맨 뒤에 놔두고 다른 과목 이제부터 공부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자, 그런데 수학 시험 이제 그렇게 공부하다가 수학 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잘 풀리던 문제가 안 풀려져요. 실수가 막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수학 잘했던 애들도 시험 결과를 막 엉망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매우 흔하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수학 시험 공부를 어느 날짜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변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수학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즉, 다른 과목을 공부하느라고 수학을 오랫동안 안 풀잖아요. 그럼 감이 떨어져 버려요. 수학에 대한 감이 떨어져서 새로 공부를 한다? 새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이게 뭐였지?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런 생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목을 시험 공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수학 공부만큼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매일 짧게라도 한 문제라도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언제 수학을 풀어야 될까? 뭐, 그 염두에 두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그냥 일어나자마자 학교 가기 전에 잠깐 10분 동안이라도 수학 개념 공부를 하든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하루에 한 문제라도 풀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다른 과목 시험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학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수학은 꾸준하게 나가야 됩니다. 수학은요, 수능을 볼 때도 전날까지도 수학은 풀어야 돼요. 수학을 손을 놓게 되면 감은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들도요, 한 3일 정도 쉬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풀려요. 이게 수학이 이제 무서운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시험 막바지에 학원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시험 막바지가 되면은 학원들이 이제 학생들을 막 붙잡아 두려고 해요. 자기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점수를 막 올리려고 하죠. 왜냐면 뭐 수학 학원 같은 경우는 수학 점수가 잘 나와야 엄마가 다음 달 또 등록할 거 아닙니까? 영어는 영어 점수가 잘 나와야 다음 달에 또 영어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학원은 수학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영어는 영어를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학생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수학은 좀 자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있는데 내가 영어는 좀 자신이 없어. 근데 이게 두 과목이 같은 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학원에서 막 영어로 하지 말자. 수학하고 뭐 한국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학학원에서는 막 학원에 와가지고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면 학원에서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막 공부를 합니다. 집에 와서 한국사 공부하면 될까요? 지쳐서 안 돼요. 수학은 내가 어느 정도 자신 있었잖아. 그러면 수학을 과감하게 학원을 시간을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요, 특히나 뭐 일주일, 열흘 뭐 이렇게 시험 기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학습의 비중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평소에는 뭐 수학 비중이 공부 전체의 뭐한 80%, 70%뭐 이렇게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수학 학원을 제일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시험 기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다른 과목하고 비슷하게 배치를 해야 돼요. 내가 수학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더 둘 수는 있겠지만 다른 과목들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수학은 감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네,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수학 공부 같은 경우는, 시험 준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2, 3주 전에 공부가 끝나야 돼요. 내가 모르는 거를 새로 배운다, 공부한다, 또는 뭐 고난이도의 문제를 푼다, 심화 문제를 푼다, 이런 것들은요, 한 2, 3주 전에 끝내야 되고요. 시험 기간 동안에는, 어, 내가 지금까지 다뤄보지 않은 그런 어려운 문제, 그런 것들을 다루지 말고,
지금까지 쌓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총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강의를 한 5시간씩 이렇게 하고 왔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목이 좀 갔는데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시험 막바지에는요, 수학은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서 뭐 내가 계속 걸렸던 문제들, 그죠? 그런 걸 뭐 다시 한번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교과서 전체 뭐 중단원 문제처럼 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쉬운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는 거, 또 전체 개념 정리를 한다거나, 뭐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수학에 대한 감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시험 직전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이미 풀어봤던 문제겠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험 치기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시험 치기 한참 전에는 어려운 걸 공부해도 되지만 시험 날짜가 점점 다가올수록 평소에 했던 공부를 더 실수하지 않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애들이요, 자기 수학 실력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번 이렇게 풀어서 맞았잖아요. 그런 문제나 뭐 또 잘 풀었던 문제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잘 맞출 거다. 앞으로 안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시험 전날에는 수학을 가볍게라도 풀어봐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풀리는 문제도 안 풀려요. 예, 너무 쉽게 풀었던 문제도 손도 못 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내가 다 맞춘 문제니까 며칠 동안은 수학 안 풀어도 될 거야. 그리고 다른 과목 공부해야지.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착각과 방심은 실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수학은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매일 한 문제씩이라도 꼭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요. 시험 전날에는 전체 과목의 균형을 고려해서 학습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중요한 과목이 많은 시간을 이제 활용하는 것은 맞고요. 특히 이제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 학습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수학하고 한국사가 같은 날 공부를 한다. 자, 이런 경우라면 내가 한국사를 뭐 너무 준비를 잘 해놨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시험 전날에는 한국사 비중을 수학하고 똑같이 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국사의 공부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암기 과목이니까 좀 전날에 집중해서 암기를 하면은 점수를 올릴 확률이 한국사가 수학보다는 좀 더 높잖아요. 예. 그리고 평소에도 또 공부 좀 안 해놨을 거니까 수학은 공부 좀 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수학은 가볍게 정리만 하고 한국사 같은 암기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붙잡혀 있다, 수학 학원에 붙잡혀가지고 한국사 공부를 못했다. 그럼 절대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학원의 전략에 좀 휘둘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아이들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 시험 막바지 학습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사실 수학 시험 준비가 조금 이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이 좀 집중해도 돼요. 왜냐하면 한국사나 이런 암기 과목들이 좀 쉽거든요. 예, 쉽기도 하고 비중이 수학이 좀 높으니까 중학교 때는 이 시험 치기 전날이라도 전날 뭐 하루 이틀 전 일주일 동안에는 수학을 좀 더 공부한다. 이건 가능해요. 또 고등학교에 가면은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한국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나 과학 이런 과목들이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요. 한국사가 뭐 3단이고 수학이 4단이다. 이렇게 되면 어, 과목별로 뭐 가중치가 없다고 한다면은 수학만 붙잡고 있다가는 전체 성적이 다 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과목의 단위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과목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음, 죄송해요. 요렇게 이제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순위로 공부를 한다. 예, 역순위로 시험 날짜에 가까운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학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비중을 따져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다른 과목들도 수학만큼의 어떤 비중을 두고 날짜를 계산해서 공부를 하셔라. 자, 요걸로 이제 가름을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 얼굴 화면을 못 봐가지고 제 얼굴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좀 이해를 잘 하시는지 어떠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좀 빨리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한번 어깨를 돌리시고요. 자, 이번에는 과목별로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평택에 계신 분이 이제 중3 여학생 부모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내신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중3이니까 중학생이네요. 일단 이제 과목별로니까 제가 일단 국어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3 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무조건 만점 받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과거에 대원예고에서 살인적인 이제 국어 시험을 준비하던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물론 학교가 얼마나 이제 그 난이도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뭐 자습서 암기나 문제풀이만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지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이 대원예고의 방법은 아무리 학교가 난이도를 높인다고 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10점 맞는 방법으로 공부해가지고는 10점 이상 받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런데 이거는 100점 맞는 방법이거든요. 100점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처음부터 이제 고득점을 노리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대원어교에서는 시험 전날이 되면은 선생님이 교과서 파일을 보내요. 국어 선생님이. 처음 받아본 1학년 애들은 왜 교과서 다 있는데 왜 파일을 보내지?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왜 이 교과서 파일을 보냈느냐면요. 학생들이 이미 교과서에 수업 시간에 강의 들은 내용, 이런 것들, 내용을 빼곡하게 적어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봐가지고는 내가 이거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확인을 하기가 힘듭니다. 저것만 넣었으니까. 이 내용은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빈 파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빈 파일에다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다 써보는 거예요. 직접 써보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의 표현법이나 비유법, 뭐, 이건 요래 썼지.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했던 거, 내가 배웠던 걸 다 써보는 거죠. 이거를 기존에 내가 공부하면서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만들었던 그 원본 교과서, 이 원본 교과서라고 할까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누락된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는 거는 썼을 거고 모르는 건 못 썼을 거니까. 이 누락된 부분이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분리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메타인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무조건 만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이제 빈 교과서에다가 내가 쓰게 되니까 지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보게 돼요. 아주 깊이 있게 읽어보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선생님이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문을 읽어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지문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여기 압구정동에 자사고 중에 현대고등학교라고 있어요. 현대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시험 제가 시험지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시험지가 총 14장입니다. 50분 동안 시험 보는데 시험지가 14장이에요. 그 지문은 몇 개 나왔냐면 그중에 11개가 나왔어요. 50분 동안에 지문 다 읽고 문제 읽고 선지 다 읽고 해가지고는 절대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시험 치면서 시험지에서 지문을 읽고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푼다? 불가능.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읽어보고 풀겠다. 시험 지문 읽어보고 풀겠다. 실수도 많이 발생하고요. 선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낚시에도 다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공부할 때 또는 그빈 백지 교과서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교과서에 공부를 하면서 지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봐야 돼요. 아주
하나하나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칠 때 지문을 읽겠다고 하는 거는 뭐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면 그래요. 아, 선생님 지문을 다 못 읽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뭐 시험 망쳤어요. 이러지만 실제로는 지문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지고 이제 이러는 것들이죠.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대부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한 것들이에요. 또는 뭐 설령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숙지한 뭐 다른 숙지를 하게 되면 다른 지문과 이제 연계해서 더 빨리 읽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 지문을 더 제대로 읽게 돼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아는 것들을 표시를 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읽게 되는 거죠. 국어를 못하는, 국어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 보면 교과서 지문을 생각보다 열심히 안 읽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도 잘 듣고 뭐 문제도 많이 풀어보는데 지문은 대충 읽어요. 뭐 이미 수업 시간에도 들었고 학원에서도 들었고 뭐 문제풀이 할 때도 봤다. 뭐 이래가지고 따로 깊이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충 봐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제대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빈 교과서에 써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뭐 파일을 보내주지 않으면 교과서를 하나 따로 구입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새는 그 출판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교과서를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어를 한번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냐, 이걸 말씀드릴 건데요. 영어도 뭐 거의 국어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지문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는 하나 더 있죠. 빈칸 만들기 연습을 해보면 좋아요. 이렇게 본인이 이 지문에다가 빈칸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제 단어들을 빼는 거죠. 특히 뭐 접속사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빈칸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학원에서 이제 빈칸 같은 거 만든 그 유인물 같은 거 나눠주기도 하는데 학원에서 나눠주는 걸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빈칸을 만들어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스스로 빈칸을 만들려면 지문을 일단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를 빼야 할까? 요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주도성이 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중학교 1, 2학년 때처럼 이제 지문이 좀 별로 없고 내용도 어렵지 않고 이럴 때부터 이 습관을 들여놓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어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영어는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수학은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오픈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공부를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또 이제 연결이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자꾸 틀리는 이유는 개념을 공부했다고 하는데도 사실 외우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개념을 그냥 외워버립니다. 우리 그냥 공식을 외우듯이 그냥 외워버려요. 외워서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면 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해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방법대로만 공부를 하죠. 고2 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망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오면 단순히 한 가지의 개념으로만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고2쯤 되면은요. 개념이 여러 개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이 섞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세 가지 개념을 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하나라도 내가 그 개념을 애매하게 안다. 그 문제 틀리는 거죠. 또는 한 가지 개념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문제가 개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거를 적용해야 되나? 저거를 적용해야 되나?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답지 받아보고 해설지 보면, 아, 그래, 이거를 적용하면 되는 거였지. 나 아는 거였네. 아는 거였는데 내가 실수해서 틀렸네. 그리고 안 봐요. 왜? 아는 거잖아. 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죠.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기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식 수학 학습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암기나 뭐 강제적인 그런 암기, 그렇게 외운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분명히 망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8, 90점 맞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50점 받고 30점 받고 비일비재합니다. 암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고생만 하고 점수는 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픈북 학습으로. 예, 이렇게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요거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이제 국어, 영어, 뭐 이런 거, 수학까지 말씀드렸는데, 효과적인 그 내신 학습 태도는요,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효과가 뛰어나겠죠. 당연한 얘기죠. 제가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둘러보면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왜냐면 그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우물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 인정하는 건데, 우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물에 물을 이제 올리려면요, 물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젓다 보면 물이 팔팔팔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열심히 젓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때려치우면은 당연히 큰 물은 안 나오게 되죠. 그것처럼 어떤 자세와 태도를 먼저 갖추는 동안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분명히 갖춰지면 분명히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런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의 태도가 분명히 갖춰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다. 우리 아이가 뭐 벌써 고등학교 2학년, 뭐 이렇다. 자, 그러면 당장 시험 봐야 되고, 당장 수능이 코앞인데, 언제 그렇게 자세 만들고, 언제 태도 만들어서 자기주도 학습하고 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자기주도 학습의 태도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능동적인 학습을 하지 않는 아이라면 아마 절대 지금도 성적이 좋지 않을 거예요. 성적이 별로 바닥을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은 문제가 뭐냐면은요, 원하는 대학을 가기도 힘들지만, 대학을 가서도 성적이 안 나와요. 대학이 요새 학점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공부가 안 돼요. 대학은 좀 어렵잖아요, 고등학교보다도. 전문적인 전공을 배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의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설령 뭐 재수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우리가 100세 인생인데 재수 뭐 1년 더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해서 일단 자기주도 학습 공부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 대학을 가면은요. 설령 수능 성적이 낮아서 지금 뭐 내신 성적이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안 좋아서 조금 원하는 대학보다 좀 낮은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학점을 높게 받을 수가 있다고요. 역전이 가능한 거죠.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점이 높으면은요, 대학에서 학점이 높으면 상위권 대학원으로 가서 학력 세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 충분히 역전을 할 수가 있는데, 늦었다, 이미 해가지고 안 하면은요, 계속 늦어집니다. 역전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좀 드리는데, 제가 국어, 영어, 수학 말씀드렸죠. 암기식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기주도 학습. 내가 머리를 써야 돼요. 아이가 직접 머리를 써야 됩니다. 선생님이 떠먹여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이가 직접 머리를 써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방법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거를 지금 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차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남았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복합적인 건 아니에요. 예, 짧은 예, 질문입니다. 타주에 계시는 고2 남학생 어머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점수가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수학보다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점수가 안 나오는데 수학 포기할까요? 이 얘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뭐 포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공계열 이과 쪽 계열로 가는 아이들은 수학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공계 쪽이라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과 수학을 하든 아니면 최소한 문과 수학이라도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수학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직업,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확 줄어져 버립니다.
뭐 우리가 심지어는 내가 수학 공부를 못 해가지고 뭐 전문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과 계열로 가게 된다고 하면 수학을 놓으면 안 돼요. 또 우리나라 직업이 한, 뭐, 거의 대부분이 수학이나 과학 계통과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수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공장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학을 모르면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내가 수학만 놓지 않고 한다,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은, 성실하게 하면은, 뭐, 뭐, 편입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습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들어가서 뭐 사내 대학 같은 것들,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은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대기업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과 학생들은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인문계라든지 예체능계 학생들은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인문계나 예체능계 중심이라면은 뭐 수학 비중이 낮은 전형도 많으니까 아예 수학을 안 보는 전형들도 많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체능이나 문과 쪽 학생이라도 수학을 완전히 포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관리 수준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관리 수준. 관리 수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과목하고 비슷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만 뭐 유독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공부를 해주는 건데 특히나 뭐 미분적분 같은 거는 좀 어려우니까 포기할 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확률과 통계 부분 있어요. 확통. 요 부분만큼은 계열하고 상관없이 좀 관리하는 수준으로라도 학습을 좀 이어져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확률 통계가 그 다른 과목 있죠. 다른 과목, 특히 탐구 과목, 사회나 과학 같은 과목에서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표가 나오는데 이거 확률과 통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 표를 봐도 이해를 못해요.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놓는 순간에 다른 과목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과목의 문제들을. 이 논리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최소한 관리하는 수준 정도로는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성적도 안 나오고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교가 수학 뭐 안 봐도 되는 학교다, 전형이다. 그래서 뭐 수학 과목을 버리는 게 시간이 더 세이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다른 과목이 또 다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사실 고등학교에서 과학이나 사회 이런 탐구 과목에 표 같은 거 나오고 하는 것들이 수준이 보면 한 중3 정도 수준 될 거예요. 중2, 중3? 그 정도 수학 실력이면 그런 표 같은 거 보는데 그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럼 뭐 중2, 중3 정도까지 수학만 공부하고 고등학교 수학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2, 중3 정도까지만 공부를 해놓고 이제 수학을 손을 떼잖아요. 순식간에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수학적인 감각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중학교 수준의 수학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관리 수준의 공부가 꼭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학은 단순히 하나의 과목이 아니고요. 사고력 향상의 도구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을 완전히 놓지 않아야 꾸준히 다른 과목들까지 쭉 이어서 공부가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놓지 마세요. 최소한이라도, 최소한의 범위라도 꼭 갖고 가시고, 특히 다른 거 정말 정말 어려워서 딴 거 다 놓겠다. 확률과 통계만큼은, 확률과 통계만큼은 어떻게든지 끌고 가십시오. 과외 선생님에게 따로 부탁을 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우, 이제 목이 막 타네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 왔는데요. 자, 요때쯤 되면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요때쯤 되면 꼭 이제 광고 한번 나와야죠. 그죠? 예, 광고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조금 넘겼네요. 9시 5분인데 1시간 하기로 했는데 조금 넘겼는데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낼 테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Q&A를 하잖아요. 주제를 정해서. 근데 하다 보면 뭐 아이들의 이벤트는 뭐 매일 생기잖아요. 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이라서 생기고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이라서 생기고, 뭐 남자아이라서 생기고, 여자아이라서 생기고, 항상 이벤트들이 문제가 이렇게 막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동안에는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컨설팅을 하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하는데 금액이 꽤 비쌉니다. 꽤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금액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원스톱 에듀 클리닉이라는 그 상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Q&A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 신청해 주셨을 때 저희 엄마의 멘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막 보내드렸잖아요. 링크하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들어오시면 저희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네이버 폼이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습니다. 원스톱 에듀 클리닉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해주셨지만 주제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의 학습적인 부분, 또 아이들의 생활 습관적인 부분, 아이가 너무 게을러요. 어, 아침잠이 많아요. 뭐 이런 거. 그다음 심리적인 부분. 뭐 말만 하려고 하면 애가 자꾸 울어버려요. 엄마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이런 거. 그다음에 진로. 진로 계획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뭐 적성은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저희가 답을 2가지로 드려요. 원하시는 질문대로 해서 텍스트로 드리는 거는 한 2~3 페이지 정도 드리는데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24시간 안에 답을 드립니다. 뭐 저희가 이제 쿠팡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예, 최대한 24시간 안에 답을 전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텍스트로 딱 정해진 답만 받는 것보다는 나는 좀 주고받으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전화 통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하고. 그래서 강남에서 23년 동안 학습 컨설턴트로 수백 명의 아이들과 어머님들을 컨설팅을 해주신 분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통화를 하면 충분히 통화하시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신청란에 보면 내가 텍스트로 받을 것이냐, 전화 통화로 받을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힘든 거, 고민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저희 그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요 링크를 또 올렸으니까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광고는 여기서 끝을 내고요. 이제 마지막, 진짜 요거는 이제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나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인천에 계시는 분이시, 인천에 계시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의 이 부모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이가 체대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자, 체대 입시에 있어서 뭐 체대도 있고 뭐또 예술 쪽,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체능계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체육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체육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체대 입시의 가장 핵심 요소는요,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이 좋아야 체대 입시가 가능해요. 근데 내신 성적은 바꿀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우선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아마 체대 입시를 생각하고 있으면 학원을 많이 보내실 텐데 어떤 학원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님, 내신 성적만 한 5등급, 9등급 체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학년이니까. 한 5등급 정도만 맞춰오시면, 예, 제가 어떻게든 학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력은 저희가 어떻게든 보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신만 맞춰오세요. 이런 학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체대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이 한 5등급 정도 됩니다. 5등급이 이제 9등급에서 평균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1학년들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한 3등급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지금 아이가 중학생이다. 체대를 생각하고 있는 중학생이라면은 한 3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내신이 어려운 학교로 보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수능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국어나 영어 같은 이제 필수 과목들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이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의 공부 습관이 이제 수능 학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시켜야 돼요. 내신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수능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이제 내신은 학교에서 배운 게 문제로 나오고 수능은 학교에서 안 배운 게 문제로 나온다. 예, 안 배운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은 안 하고 수능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구구단은 안, 공부 안 하고 바로 방정식 풀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하는 애들이 수능 공부도 가능합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내신 성적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 5등급 정도까지만 받으면은 실기 같은 거를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지원 가능한 대학교가 많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5등급이 안 나온다, 6등급, 7등급 이렇다 그러면은 100% 실기 전형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100% 실기 전형으로 가는 학교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대학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좀 학교에 서열을 매긴다면은 좀 낮은 급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들이 내신을 보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요런 그 우선 그 내신을 최대한 5등급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뭐 채대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다면은 제가 이제 뒤에 또 마련된 게 있으니까 그것만 잠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 준비는 내신 준비대로 하는데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신 중에서도 과목이 어떤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요, 수학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머님들, 아, 또 수학이야? 막 이러실 것 같은데, 다행히 수학은 아니고요. 세대나 예체능계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영어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해놓는 게 좋아요. 영어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뭐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이제 체육 쪽 말고 일반적으로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영어는 뭐 굉장히 기본적인 역량이죠. 예, 그런데 예체능 계열에서는 영어를 잘한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영어를 해놓으면은 앞으로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갈 때도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일단 원서를 볼 수가 있잖아요. 원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 분야의 뭐 최신 정보라든지 연구 같은 것들을 좀 접하기가 쉽죠. 근데, 아, 뭐 그런 거는 뭐 AI로 번역시키면 되지.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그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회화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하고 뭐 국제대회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면, 이런 회화 능력 같은 것들도 키워두면 굉장히 이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체육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예술 계통 또는 요리, 예, 이런 다른 분야들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실제적으로 직업적인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영어만 중요하냐? 이 영어가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국어예요. 음, 국어를 잘하면 또 영어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모국어, 모국어인 국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영어하고 연결이 돼요. 국어 지문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이는 영어 지문을 보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요거 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 우리 애는 그냥 체대기만 하면 돼. 체대기만 하면 되고 뭐 내신 신경 안 써도 돼. 자, 이런 부모님이 특별히 들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신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냥 하면 되냐? 자,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생기부. 생기부를 잘 써야 돼요. 생기부를 쓸 때 체육 관련 활동에만 집중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100m를 몇 초에 달렸다, 뭐 오리 달리기 몇 초 했다, 뭐 팔거리를 몇 개, 턱거리를 몇 개 했다. 이런 거는 사실 특기생 뽑을 때 중요한 거지 체육대학에서 그런 걸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와 체육을 연관시켜서 활동 내용을 좀 만들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줍 러닝이라고 들어보셨죠? 러닝을 하는데 쓰레기 주우면서 이제 러닝하는 거 있거든요. 줍 러닝이라고 이런 거 했다.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환경, 건강, 보건 이런 거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체육이라든지 건강, 보건, 위생 이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생기부를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100m 달리기 같은 운동 능력 이런 거 기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강조하는 게 대학에서 봤을 때 선호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길이에요. 대학에서는 체육대학 뽑을 때 운동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체육적인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기부 쓸 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출결입니다. 출결. 최대 입시에서는 내신만큼이나 중요한 게 출결이에요. 출결은 학생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출결을 굉장히 신경 써서 보고 성실한 학생을 뽑으려고 해요. 성적이 좋은데 뭐 무단결석이 많다, 병결이 많다. 자, 이러면 입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출결이 좋지 않으면 1차에서 탈락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시 전형에서는 출결의 위력이 이제 크죠. 근데 이제 성적을 보지 않는 학교다. 이런 데서는 더더구나 출결이 중요합니다. 아니, 성적도 안 보는데 뭘 보고 이 학생을 평가할 거예요? 출결입니다. 출결. 성적이 낮더라도 학교에 제대로 나오는 애인지 이것 정도는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성균관대학교 입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이제 홈페이지, 입시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학교에서 쭉 뭐 우리 학교는 뭐 미래를 지향하고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고 하는 뭐 그런 단어들을 썼는데 그런 단어들이 어떤 거를 요구하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출결은 모든 대학교에서 다 봅니다. 반드시 출결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긴 시간의 장정이 다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오버하기는 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신청 들어온 질문들이 좀 적다 보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버된 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요, 8월 달에는 이제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또 공지가 나가고 안내가 나갈 텐데 그때 또 한번 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저희 공지에 들어가시면 원스톱 에듀 클리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들, 많은 고민들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